안녕하세요, 워치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랜드 세이코 편에 이어서 제니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편을 제작하면서 알게 된 점은 제니스 브랜드에 대한 한국말 정보가 정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니스 마케팅 한국 담당분에게 최소한 위키피디아에 브랜드 설명 정도는 넣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진심 어린 조언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1. 들어가며. 제니스는 정점이란 뜻입니다. 최고로 성공적인 한 지점 또는 한 시점을 뜻합니다. 이견 없이 제니스는 기술력, 디자인이 정말 훌륭한 브랜드죠.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지도겠죠. 제니스는 우리에게 소비자들의 냉혹함을 알려주는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계 커뮤니티에서 제니스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남들에게 추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본인들은 롤렉스 사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좀 슬프죠? 여기서 저의 포커스는 왜 많은 분들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제니스를 인정하고 열광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제니스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 역사, 무브먼트 기술의 개척자, 선구자, 정복자. 1865년에 조지 파브리아코라는 분이 스위스 르로끌 비오드라는 곳에서 세계 최초의 시계 공장을 열었습니다. 기존에는 무브먼트를 만드는 사람, 다이얼을 만드는 사람, 케이스를 만드는 사람 등등 모두가 자신들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각자 해서 서로 만나서 조립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분이 세계 최초로 이 스페셜리스트들을 한 시설 안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게 하신 분인 거죠. 그래도 그 당시 상호가 회사 주소인 거리 이름을 따서 비오드였습니다. 제니스라는 이름은 사실 46년 후인 1911년 공식적인 상호명이 됩니다. 1899년에는 처음으로 포켓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선보이기도 하고 1900년에는 파브리아코 사장님께서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금메달도 받았습니다. 1909년 프랑스인 비행사 루이 블레리오가 세계 최초로 국경을 넘는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영국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차고 있던 시계가 바로 제니스였습니다. 최초의 국경 너머 비행에 사용된 최초의 시계 타이틀을 획득한 거죠. 좀 어거진가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이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1948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개발된 제니스의 칼리버 135 무브가 탑재된 시계는 230개가 넘는 각종 대회에서 정확도 디자인상을 휩쓸었고 1950년부터 1954년까지 기계식 수동 무브인 19 주얼 칼리버가 5년 연속으로 뇌샤텔 옵저버토리 크로노메트리라는 국제대회상을 또 휩쓸어버립니다. 무브먼트 국제대회에서 5년 연속 석권은 전대미문의 대기록이었습니다. 1960년에는 아주 미친 정확도의 무브먼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칼리버 5011K. 각종 유럽 국가의 해군에 사용하는 시기에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무브먼트가 된 거죠. 1966년에는 의도치 않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셀럽이 제니스 시계를 알리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 셀럽의 이름은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 당시 인도 네루 총리가 마하트마 간디에게 제니스 회중 시계를 선물했고 간디가 40대 후반에 도둑을 맞았지만 도둑이 간디 거구나 하고 바로 참여하고 돌아와서 시계를 반납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운명을 달리하기 전에 손녀딸에게 넘긴 이 회중 시계는 2009년에 하나 약 20억의 인도 가부에게 낙찰되었습니다. 1969년은 제니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그 전설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엘 프리메로가 탄생한 해였기 때문이죠. 엘 프리메로는 에스페란토어로 최초 또는 최고를 뜻합니다. 엘 프리메로는 시간당 36,000의 진동수를 보여줬으며 이는 보통 롤렉스 등 브랜드의 무브먼트가 그 당시 시간당 28,800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당 진동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태엽이 더 빠르게 많이 움직여서 오차를 더 없애준다는 뜻이니까요. 재밌는 것은 제니스는 엘 프리메로가 최초라고 꾸준히 주장하는데 이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타이틀을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많은 브랜드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이코가 69년 5월에 먼저 6139 칼리버를 개발했다는 설이 있긴 하지만 다수 설은 1969년 8월에 발매된 까레라 모나코 오타비아에 탑재된 태그 호요의 칼리버 11 무브먼트가 최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태그 호이어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말이죠. 제니스 팬분들 죄송합니다. 1975년은 제니스에게 정말 악몽과 같은 해였습니다. 쿼츠 파동으로 인해서 제니스의 모 회사가 모든 기계식 고급 시계 전용 무브먼트 기술을 다 파기하고 쿼츠나 만들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니스의 구세주 찰스 베르모트가 등장합니다. 시계 제작자인 그는 이 명령을 듣지 않고 모든 설계도 도구 부품들을 전부 숨겨버렸습니다. 1984년 다시 기계식 시계들이 부활하게 되면서 드디어 베르모트는 숨겨왔던 제니스의 비기들을 다시 꺼내게 되고 1986년 제니스는 엘 프리메로를 다시 생산하게 됩니다. 엘 프리메로 무브는 제니스 시계만 쓰인 것이 아니고 다른 초유명 브랜드 시계의 무브먼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른 브랜드를 하면 바로 롤렉스, 파네라이, 율리스 나알당, 쇼메, 태그호이어, 불가리 등등입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특히 제니스 팬분들은 내심 제가 이 말 해주길 기대하실 텐데 1988년에 롤렉스 데이토나에도 제니스 엘 프리메로 400을 기반으로 한 무브먼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붙인 것은 아니고 수정해서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롤렉스 칼리버 4030입니다. 롤렉스의 결정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 롤렉스의 높은 기준을 통과한 무브먼트는 제니스가 세계에서 유일했으니까요. 롤렉스가 제니스한테 무브먼트를 수급받던 시절이 있었다. 어떤가요? 롤렉스 팬분들 쇼킹하신가요? 아님 말고요. 지금 제니스 무브먼트 데이토나 모델은 미국 유럽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빈티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미국에 가서 사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수동 무브먼트입니다. 태엽식으로 이렇게 감는 거죠, 손으로. 그리고 2000년에 LVMH 그룹에 인수되면서 기술력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을 얻었으며 2012년에는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라는 스카이다이버가 음속보다 빠르게 자유낙하를 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떨어질 때 차고 있던 시계가 제니스 스트라토스 플라이백 스트라이킹 10스였습니다. 2017년 바젤월드에서 새로운 방식의 무브먼트를 장착한 디파이 랩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3번 대표적인 컬렉션 엘 프리메로. 사실 제니스를 들어보기만 했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제니스는 엘 프리메로밖에 없잖아. 물론 뭐 거의 사실이죠. 그런데 몇 개 더 있습니다. 데피도 있고요, 엘리트도 있고, 파일럿도 있고. 그럼 한번 대표적인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는 크로노 마스터 엘 프리메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아주 기본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크로노 마스터 엘 프리메로입니다. 제니스 기본 스탠다드인 엘 프리메로 400B 무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800만원 정도면 사는데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겠죠? 한국 리테일가는 누가 좀 공유해 줬으면 하네요. 미국보다 비싼 거 확실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로즈골드가 섞이면 한 200만원이 비싸지고 이런 식으로 로즈골드로 다 채워버리면 2배가량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뭐 쉽죠? 그 다음에 크로노마스터 엘 프리메로 오픈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얼이 부분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죠. 오픈 안 된 같은 모델보다 한 200~300만원 또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브먼트도 물론 더 좋은 것을 쓰고요. 그 다음으로 스켈레톤 모델입니다. 지금 보신 이 모델은 저같이 스테인리스 크로노그래프 광신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한번 차보시면 제가 왜 추천하는지 아실 겁니다. 느낌상 스켈레톤은 내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보다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란데 데이트 풀 오픈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스테인리스 모델은 롤렉스 데이토나의 대안으로 자주 등장하는 모델입니다. 같은 크로노그래프의 가격대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평가는 개인의 몫이겠죠. 또 무슨 제니스가 롤렉스의 비비냐며 싸우지는 마세요. 엘 프리메로 이외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피랩 컬렉션입니다. 데피는 챌린지를 뜻하는 프랑스어 데피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I를 Y로 왜 바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데피랩은 컨셉을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컨셉은 구매할 만한 가격대의 에브리데이 스포츠 워치입니다. 가격대가 대부분 1000을 넘지 않고요. 스테인레스보다 티타늄을 쓴 가벼운 시계들입니다. 데피 시리즈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실물 평가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데피 엘 프리메로 21 시리즈인데요. 1,500원 가뿐히 넘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제가 리테일 가격 확인 안 해봤지만. 그리고 엘리트와 파일럿 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신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으나 엘리트의 드레스 워치 쪽은 예거 르쿨트를 가는 게 낫고 파일럿 쪽은 IWC를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인지도 면에서나 중고 가격에서나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음을 그냥 제가 알려만 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4번 평가와 한국 시장에서 전망. 잠깐 동안 제니스 CEO를 맡았던 장클로드 비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니스는 위블로와 태그호이어와는 다르게 마케팅을 하지 않고 기술력에 집중하고 있다. 제니스는 갈 길이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제니스는 잘하고 있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제니스에게 무브먼트를 받아서 쓰고 있고 여전히 세계에서 몇 개밖에 안 되는 인하우스 무브먼트 제작가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역사와 그들을 인정하는 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전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롤렉스가 다 해먹는 한국 시장에서 제니스는 가격대나 브랜드 위상이 롤렉스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일단 롤렉스 품귀 현상으로 지쳐가는 소비자들이 점점 제니스로 눈을 돌리고 있죠. 저는 감히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정말로 최근에 데필의 컬렉션 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시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결론, 한국 시장에서도 미래는 밝다. 실물 깡패 위험은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인기가 올라가면 중고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판매량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